존재의 기원 이제 다섯 번째 그 다중우주에 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중우주, 멀티버스라든지 평행우주, 아니면 메가버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용어 자체는 유니버스라고 그러는 건 하나의 우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로 동다는 얘기죠. 유니버스니까. 코스모스 이제 저 라틴어고, 코스모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카오스의 이제 반대말이죠.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우주라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뜻이고, 그거에 이제 반대가 아니라 이제 대립되는 말로 멀티버스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약간씩 의미는 사실은 틀립니다. 다중우주, 평행우주, 거대우주. 평행우주라는 거는 독자적인 우주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평행으로 이렇게 평행선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이런 의미고, 다중우주는 이제 뭐 여러 종류의 우주다 뭐 이런 뭐 약간 미묘한 뜻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다 뭐 다중우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우주는 잘 아시다시피 직경이 이제 465억 광년, 그러니까 반경이죠. 직경은 930억 광년, 그게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죠. 이제 그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얼마 전 한 10년, 20년 사이에 정확하게 이제 잰 적인데, 그리고 이제 밀도 나이는 이제 약 138억 년 정도 이렇게 되고, 평균 온도는 2.7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이제 우리가 확실히 거기 시간과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아는 우주죠. 그래서 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지금 그게 있다고 아는 것은 아까 이렇게 이제 빛이 이렇게 가서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라고 친다면요, 이렇게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온 빛을 거꾸로 온 빛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순서적으로 한다면은 빅뱅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뜨거운 우주, 그래서 점점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우리가 거꾸로 이제 시간적으로 거꾸로 보는 거죠. 현재 이제 팽창 속도를 본다면은 70km/s 파세기니까 약 326만 년 광년마다 1메가파스칼이죠. 그거보다 초속 70km의 속도미터로 이제 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경 어디서나 보더라도 465 광년이나 억광년이죠. 억광년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이게 이제 465억이니까 930억 광년이라고 하면은 이 밖에는 뭐가 있냐고. 이 밖에는. 아마 당연히 뭐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지금 측정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은 이제 좀 확실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분명한 거는, 이거는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는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우리가 관측으로 아는 우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관측을 안 해도 보이는 분명히 있다, 시간과 공간이 하는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볼 수 있는 우주, 비지블 우주죠. 비지블 유니버스는 요거보다 좀 짧습니다. 420억, 430억 광년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온 빛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리고, 이 나머지는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이는 그 충분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 확실하게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걸 여기 쳤는데, 그럼 이 나머지는 뭐가 있느냐? 나머지는 아마 그거는 우리가 증명은 할 수 없지만은 분명하게 그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빅뱅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 우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럼 뭐가 왔냐면, 왜 그러면은 어디서나 재도 465억 광년이 되냐, 볼 수 있는 게 바다 위에 이제 배하고 똑같은 거죠. 바다 위에 한 해발 2m, 사람 크기 한 2m라고 한다면은 볼 수 있는 게 한 5km 정도 돼요.
반경이 한 11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나 보더라도 5km죠. 어디서나 그런 개념입니다. 관측가능한 우주의 개념이. 그럼 분명히 그 바깥에도 여기도 뭐가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신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럼 거기에 있는 우주가 그 밖에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 있는 우주가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건데 이제 공간 만약 아까 이제 그 바다로 예를 든다면 바다 같으면 이제 계속 바다만 있다 보면 쭉 가면은 그리고 이제 내 뒤로 돌아가는 거죠. 내 뒤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공 그걸 이제 2차원으로 이렇게 본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는 공간은 3차원이니까 우주 공간이 구처럼 지구처럼 이렇게 휘었다면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공간이 휘었다는 거는. 근데 아까 2차원의 바다가 이제 바다에 이제 그 비유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빛을 쭉 쏘면은 465억 광년거 리미트 바깥으로 나가서 쭉 오면은 내 등 뒤로 딱 올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그런 이제 구형의 우주죠. 근데 그게 구형인지 아니면은 빤빤할 수도 있어요. 빤빤할 수. 그죠? 그럼 절대 그 빛이 나한테요. 이 쭉 가면은 절대 내 빛이 내 등 뒤로 안 올 겁니다. 무한대로 올 겁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공간이 휘었는지 무한대인지 그건 모르는데 지금 21세기의 최첨단 과학으로 나사나 에사나 유럽 항공우주국이나 여기서 이제 첨단 그 프랑크리슨이나 이런 걸로 탐사를 해본 결과 공률이 지금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은 빡빡한 데서 0.002%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공률이 없는 걸로 나타나요. 빡빡한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은 게 이게 오차, 그 측정의 오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잰 거는 거의 빡빡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완되죠. 그러니까 쭉 등 뒤로 안 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완전 평면이라면. 쭉 갔는데 한 0.002%라고 하더라도 공률이 있다면 결국은 오겠죠, 나한테. 등 뒤로.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그거로 만약에 이렇다고 이게 이제 에러가 아니고 진짜 여기가 공률이다. 공률이 0이면 절대 나한테 안 오고 무한될 거고 0.002%다.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옥스퍼드 대학이죠. 그래서 2000년인가 해봤더니 약 얼마가 되냐면 최소한도 이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 있는 우주가 250 이 길이상으로 약 250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계산을 봤더니 최근에 된 건 조금 더 길다고 해요. 근데 250배라고 하더라도 길이를 250배니까 부피로 하면 250 세제곱하니까 세제곱이니까 부피로 약 1,500만 배.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는 우리 우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한 우리 우주. 그거보다 1,500만 배 정도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아니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급속 팽창 이론이 맞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관측 가능한 우주의 수가 2023년에는 23세입니다. 10의 23승배입니다. 잘못 10의 23승배. 어마어마한 거죠. 1조 곱하기 1천억 배 정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느 게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 분명히 이제 다른 우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런 우주도 관측 가능한 우주 있다. 그건 우리 우주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중원 우주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대가 이제 뭐 몇 가지 이렇게 분류하는데 뭐 이제 MIT의 이제 맥스 테그마크라는 사람이 네 단계로 네 종류를 이렇게 구분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콜롬비아의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이제 과학 이제 이 대중설을 많이 쓴 사람인데 이 사람 9분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했는데 이 테그마크라는 사람은 테그마크이죠. 이 사람은 이제 스웨덴 사람인데 원래는 경제학인가 뭘 했던 사람인데 이 파인만의 물리 얘기를 듣고 이제 물리가 너무 좋아하고 학교 다니면서 그 물리학을 학교를 2개를 다니는 거예요. 다른
다른 학교 물려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유럽이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유럽은 학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 또 단 이중 등록해도 되거든요. 학비가 없기 때문에 그 유럽에 이제 영국 앙글로색슨 이제 영국 빼고는 학비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중우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논문도 뭐 거의 안 나오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이 사람 자기 말대로 하면은 맥도날드 집 종업원 저런 거 연구하다가는 맥도날드 집 종업원도 종업원이나 쫓겨나기 좋은 테마입니다. 이 사람 연구하는 게 왜냐면 그런 거 학교에서 써주겠어요. 그래서 MIT에서 써줘요. MIT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그 대단한 학교하고 그 안 그러는 이거하고 차이가 그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창의적인 생각을. 그 MIT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그 사람의 되게 물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주로 얘기할 거는 우주 물리학적인 다중우주하고 양자역학에 바탕한 그 다중우주하고 뭘 볼 겁니다. 기타 이제 다중우주는 잠깐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앞서서 그럼 이걸 잠깐만 이렇게 보죠. 이게 뭔지. 이제 테그마크가 얘기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우주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뭐냐면은 우주가 이제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무한대로 막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우주가. 동일한데 그 이 각각의 우주들은 뭐냐면 우리하고 동일한 물리 법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잡한들이 무한대로 이제 있다는 건데 얼마큼 있냐면 그래서 각각의 우주는 10의 10승의 28승입니다. 이게 까먹으신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워드 파일이나 이런 거는 입력이 안 돼. 이거는 지수의 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10의 10승의 28승이면 28승이 뭔데 1조 24승이 12승이 1조니까 1조에 만배의 숫자. 공이 이제 그만한 그 수의 공을 붙여야 되는데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거마다 우주가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이제 전자건 양자건 이게 들어갈 자리가 10에 110 개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주에 관측가능한 우주에 제일 작은 게 이제 이 양성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자리가 10에 118승계의 자리가 있는데 차지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입자수는 이거보다 안 되죠. 훨씬 안 되죠. 비공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배열의 방법은 2의 10승에 118승이니까 하나씩 숫자입니다. 이만한 거가 만약에 우리 우주의 반경이 425광년이라고 계산한다면은 10의 10승에 또 2승에 118승 까마치는 이런 거리마다 미터마다 똑같은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우주. 근데 여러분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우주가 고마고마한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그 브라이언 거리는 이 거리를 조금 이제 정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425 광년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관측관하는 데는 65 광년이라고 했잖아요. 레벨 1이고 레벨 2는 뭐냐면 이제 영원한 팽창 가속 팽창이죠. 에터널 인플레이션을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는 매니얼 다세계 우주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우주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 여러 우주가 있지만 그 물리 법칙이 틀리다는 겁니다. 다 틀립니다. 우리하고 다른 물리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주는 가능한 우주예요. 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한 우주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걸리 우주도 있고 모짜렐라 우주도 있고 있는 대로 다 있어요. 있는 대로 다 있어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MIT 교수입니다. 대단한 거였어요. 무슨 우주도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특별한 거 하나도 없다. 있을 대로 다 있어라는 겁니다. 있을 대로 다 있어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가장 황당무계하고 가장 그거가 빈약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이제 테그마크라는 사람은 이제 수학적 우주 이걸 이제 주장하고 있고 또 이제 요거하고는 좀 틀리지만은 시뮬레이티드 멀티버스라고 그랬고
이 우주 자체는 이거는 일종의 그 시뮬레이션이다. 뭔가 시뮬레이션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PC나 컴퓨터 디지털의 선구자들이 독일 사람들, 콘라드 주체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다수 우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이거의 선구자들이 이런 개념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옥스퍼드에 오스트론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스티븐 볼프람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은 아주 또 특이한 사람입니다. 천재. 열 몇 살에 옥스퍼드 졸업하고 했는데 옥스퍼드에서 배울 게 없다고 그래갖고 미국 간 거예요. 옥스퍼드에서 배울 게 없다고 그래갖고 가갖고 하여튼 최연소 교수 정신직 뭐 다 하는데 학교 그만두고 이제 뭐 사업도 하고 이상한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비슷한 걸로 하고, 이 세상은 저절로 뭐가 있는 거냐, 쫙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걸 주장합니다. 그다음 프로그래밍 우주. 이거는 이 세상은 프로그래밍이다. 이게 세스 로이드라는 사람인데, 이것도 MIT 물리학한 사람인데 기계공학과교수예요. 이 세상은 비트로 이루어졌다. 모든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같은 우주의 PC는 10의 150개의 번의 연산을 합니다. 1초당. 그래서 빅뱅 이래 지금까지 10의, 이것도 이제 잘못했어요. 120이 있습니다. 10의 122승의 연산을 지금 하고 있다, 우주가. 그럼 연산이라는 거는 뭐 전자, 뭐 중성자, 뭐 예산, 그들이 다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에너지 사용해갖고 그런 우주입니다. 이제 이런 우주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뭐 긴가민가 하죠. 근데 긴가민가 하는 것 중에서 또 이제 다른 우주가 브레인 우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 막 우주. 브레인이라는 게 멤브레인이 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막에 꼭 그런 막이 아니고 약간 이제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멤브레인에서 이제 그 뒤에 따서 브레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든 용어죠. 막이라는 뜻이죠. 이거 뭐냐면 이제 끈 이론의 바탕을 둔 건데, 끈이라면 이제 이런 끈이니까 사실 이제 현악기 할 때 현으로 해야 돼. 스트링이니까. 그 이름이 이제 좋은. 이거 뭐냐면 이 세상은 입자가 아니고 끈으로 이루어졌다. 진동하는 이제 끈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게 이제 이 끈 이론인데, 끈 이론에 근거를 한 그 우주론입니다. 끈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끈 이론이 이제 왜 나왔냐면은, 지금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하고 서로 건너고 있어요. 거시 세계에는 상대성 이론이 맞는데 미시 세계는 상대성 이론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시 세계는 상대성이 하나도 안 맞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통합을 시켜야만 이제 그게 진짜 이제 최종 이론이 되는데, 그거에 이러한 하나가 이제 끈 이론입니다. 끈 이론인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건 하여튼 검증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도 검증이 안 됩니다. 끈 이론은. 그런데 이걸 다 누가 하냐면 MIT,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최인류 그 대학의 최인류 물리학자들이 적어요. 지금도 최첨단에. 그러니까 이런 데는 논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논문이 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연구에 이런 하나도 안 보고 저런 거 하는 사람들 뽑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창의력이나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제 저런 게 세계 유수대학이 사실은 저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잠깐 끈 이론이라는 건 이제 아직 검증이 안 된 이론이지만, 이 세상은 끈이라는 거예요. 뭐 전자가 양심자가 원자가 전부 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흔들리는데, 끈이 얼마나냐면은 10의 마이너스 35cm, 프랑크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조분의 크기밖에 안 되는 크게 진동한다는 거죠. 진동하면 그 질량이 무거운 입자고, 덜이 진동하면 그 진동의 패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세상을 지니는 거예요. 입자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진동 이론인데, 끈 이론인데, 이 끈 이론이 이제 처음에는 뭐냐면 이제 강한 핵력이라고 있어요. 원자 핵에. 그걸 설명하려고
이제 이태리 베네치아노가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중력이 해결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상대성이 일어나고 양대성이. 근데 중력이 어느 정도 약간 뭐 이렇게 좀 보이는 거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이론을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쭉 발전이 되고 지금 이제 M 이론이라고 95년 이후에 윈튼이라고 해서 물리학자인데 필드상 수학 필드상을 한 최초의 참 천재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M 이론입니다. 그 전에 이제 끈 이론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다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M 이론에 의하면 지금 이제 이 세상은 11차원이라고 해요. 11차원. 그 이전에 초분 이론은 10차원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보손이라고 이게 이제 표준 모양의 이제 입자의 종류인데 보손 끈 이론은 26차원이고 근데 하여튼 이게 이제 가장 큰 이론인데 M 이론. 근데 M 이론이 이렇게 보면 이 끈들이 그냥 막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묶여진 끈이 있고 닫혀진 끈이 있고 열린 끈이 있어요. 근데 열린 끈은 여기 이렇게 막이 있다는 거예요. 끈뿐만 아니고 이 끈들이 있는 공간이 빈 공간도 있고 일종의 막입니다. 그리고 2D막, 3D막 뭐 이렇게 있다는 건데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수학적으로도 복잡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검증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론에 의하면은 이건 끈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에 붙어 있거나 튀어 있거나 하는데 폐곡선이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중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럼 왜 우리 차원인지 뭐 12차원, 6차원 왜 안 보이냐? 그 차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인데 워낙 작아갖고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3차원만, 공간은 3차원, 시간은 4차원만 느끼지 여기 있어서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차원을 갖다 이제 형상화한 겁니다. 우리 절대 볼 수가 없는데 칼라비 야오 이제 중국 사람이고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만약 6차원의 이제 다양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고 볼 때 되게 복잡합니다. 이런 식으로 똘똘 말려 있고 아주 복잡하게 말려 있고 공간이 그 다음에 아주 작기 때문에 못 본다는 얘기인데 이 이론에 아까 막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이론이라고 했는데 96년에 UC 버클리의 체포주신에 이제 호라바라는 사람이 M 이론, 끈 이론을 갖고 우주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3차원 막에 살고 거기에 이제 아까 이제 닫힌 끈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끈 이론을 갖고 최초로 우주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96년도 이제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여자인데 리사 랜달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원래 하버드 프린스턴 하여튼 이제 물리학과 교수 여자로서 최초의 종신 테니어를 받은 교수입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낸 저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냈어요. 인도인데 이 사람은 이제 물리학 박사였는데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이죠. 포스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9년인가 몇 년 동안 하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알란 구스처럼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직으로 1년씩 쭉 하다가 이제 은행 가려고 물리학과 나왔는데 취직도 안 되고 하다가 이걸 해갖고 히트 쳐갖고 이 여자는 그냥 아까 스탠퍼드하고 어디 이미 종신 교수였는데 하버드로 그냥 다시 또 스카우트 가서 이 논문 하나 때문에 이 논문은 뭐냐면 2004년에서 5년 동안 미국 물리학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입니다. 이게 황당무계하게 보이는 이론이 막 이론입니다. 막 이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건 이 세상은 막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이 3차원이 막이라는 게 막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막 속에 그 막이 이제 서로 충돌하고 이제 이런다는 거죠. 충돌하고 이런 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사이클릭 이론이라고 해갖고 스탠퍼드 대학에 또 캠브리지에 2002년에 제안한 겁니다. 막 우주인데 이제 막이 살고 있어요.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막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막 우주입니다.
이건 다른 우주예요. 다른 우주. 근데 막들이 막 하다가 이 가다가 이제 우주가 지금 팽창한다고 그랬잖아요. 팽창하면 쭉 가다 물질이 없어져. 그래서 쿵 충돌하는 거야 나중에는. 흩어졌다가 쿵 충돌하면서 쭈그러지면서 빅뱅이 생기고 또 다시 이렇게 되면서 빙빙 돌아가고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들이 충돌하면 빅뱅이 생기고 흩어졌다 멀어졌다 이걸 계속하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당무계하게 보이죠. 이게 이제 사이클링 우주론인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어디까지나 흔히로는 검증 하나도 안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검증이 안 돼 있고 세계 유수 대학의 최고 A급 스타 교수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검증이 하나도 안 됩니다. 거기에 바탕을 한 우주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또는 황당무계 아니야. 이제 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 검증 가능한 여러 결과들이 보여주는 이론에서 나오는 어떤 예측이 있다면은 이렇게 황당무계한 얘기를 해도 관측할 수 없는 실체, 즉 다중우주라고 하더라도 그건 과학적인 가설로는 받아들일만 하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했을 때 아무도 일반 특수 상대성 같은 걸 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실험으로 증명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나중에 됐듯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떤 신빙성 있는 이런 걸로 하는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검증이 안 된 우주론들입니다. 검증이 안 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 두 개는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그 우주론입니다. 두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Eternal Inflation 모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냥 팽창이라는 급속 팽창이라는 게 영원한 급속 팽창 모델입니다. 이거는 뭐냐? 우주 물리학의 바탕을 한 이런 다중우주 모델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죠. 이 인플레이션 급속 팽창이 뭐다는 건 이제 제가 몇 시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그게 급속 팽창이 있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빅뱅 이론이 이제 거의 의심의 여지가 있는 이론이죠. 그 이론이 처음 나왔을 적에 20세기 말이죠. 이렇게 나왔을 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주에 이제 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걸 해결해 주는 이론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급속 팽창이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지난 몇 시간 전에 했지만은 2시간 전인가 했지만은 한 2달 전에 했지만은 다시 한번 잠깐만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제 우주 지평선 문제입니다. 우주 지평선 문제. 그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인데 전 하늘에 많이 모습입니다. 전 하늘에 이게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후에 나온 빛입니다. 빅뱅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전 하늘에 다 퍼져 있어요. 우리 휴대폰에도 이 배경 복사가 오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오고 있어요. 2.7도의 온도 열이 빅뱅 때 잔열입니다. 잔열이 오고 있는데 이 온도가 이제 파란 거는 차가운 온도고 빨간 거는 이제 뜨거운 온도인데 이 차이가 10만 분의 1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똑같다는 겁니다. 이 전 우주의 구석구석의 온도가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똑같냐? 왜 그러냐면은 빅뱅은 38만 년 후에 우주의 요 부분 몇 개가 있냐면은 이제 천구로 본다면 2분이니까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은 10만 개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온도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면 온도가 같으려면은 접촉이 돼 있어야 되는 가까이 있고 뭐가 섞여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하는데 만약 이게 확 팽창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주에 이제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가 왜 이렇게 평평한가? 아까 거의 공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공률이 없는가?
근데 그 공률이 없는 문제는 왜 심각하냐면 이렇게 이제 계산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결과만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공간의 공률이 거의 펀펀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황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되려면은 빅뱅 후부터 지금까지 공률이 까무러치게 평평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연필했잖아요. 연필로 이렇게 세웠을 적에 이렇게 하면 금방 쓰러지잖아요. 이게 138억 년 동안 꾸준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 이렇게 우리가 요때 살아야 되냐 그 문제. 그게 이제 이 우주의 평평성 문제인데 그게 확 팽창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뻔뻔해지는 겁니다. 그 원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모노폴 문제. 만약 이 세상에는 지금 자석이 있어요. 자석에 N극의 있는데 N극의 꼭 둘이 붙어 있는데 원래 빅뱅 초기에는 그 대통령 이론 시대라고는 10의 마이너스 몇십 30몇 승 이렇게 되는 이런 초후에는 단극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석 단극이.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그게 더 어디가 만약에 이게 이제 모노폴 문제인데 자기 모노폴이죠. 우주가 이렇게 팽창했다면 엄청나게 팽창했던 희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약간 횡단무리하시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이제 해결해 주는 게 인플레이션 급속 팽창 이론인데 대개 이제 10의 마이너스 맥승에서 이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에 우주가 까무러칠 정도로 팽창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빅뱅이 아니고 그게 이제 이 급속 팽창 이론인데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0분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 초 빅뱅 후 이때 10의 50승대로 우주가 커졌다는 거예요. 빅뱅 우주는 원자보다 훨씬 작았어요. 양성자보다 작고 그렇게 작았던 우주가 확 커졌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빅뱅, 단순히 빅뱅으로 팽창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급속 팽창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이렇게 커졌다는 거죠. 이 사이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으니까 생략을 했어요. 저렇게 이제 저런 공간이 확 팽창한 겁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이제 팽창하다 보니까 이 팽창한 데에서 여기 이제 물질이 있었는데 물질 밀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너무 빨리 돼갖고 가짜 진공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론을 냈던 사람이 알렌 부스라는 MIT 교수였는데 그 사람도 거의 이제 포닥만 하다가 조그만 건 하다가 이 이론 하나로 MIT 교수를 그대로 발탁이 된 사람입니다. 네이처 이런 논문이 아니에요. 이거 네이처에서 여러분 실어주지는 않죠. 검은색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이런 모델이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제 가짜 진공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가짜 진공들이 그게 진짜 진공이고 거기서 이렇게 진짜 진공이고 가짜 진공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주가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이 팽창이 됐으니까.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해결해 준 게 이제 우한 출구 문제죠. 이건 몇 시간 전에 했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슬슬 굴르는 모델이 돼갖고 공이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올라오는 이런 이제 모델로 해서 했다는 건데 슬로우 롤 모델입니다. 이건 전 시간에 쭉 했으니까 이제 생략하겠는데 이런 이제 모델이었는데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 적었냐면은 이제 재료공학이나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금속공학이나 이런 데서 쇠물을 갖다가 이제 주문에다 확 넣잖아요. 넣으면은 그냥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굳어지고 원래는
이게 이제 뭐 쇠가 뭐 예를 들면 1,500배 넘는 이제 굳는다, 보통 녹는다 하면은 그 온도에서 온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고 그보다 휙 떨어집니다. 떨어져다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높은 에너지, 에너지가 낮은 데로 떨어져 다시 올라가니까 살짝 가열이 됩니다. 슈퍼쿨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살짝 가열이 됩니다. 이렇게 탁 버버리잖아요. 버버리면 온도가 이 녹는 온도 혹은 굳는 온도가 조금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열을 발산을 합니다. 그걸 리히팅이라고 재가열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우주에 바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뱅으로 확 커졌어. 팽창으로 확 커졌는데 너무 갑자기 식어갖고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진짜. 응? 다시 진짜 다시 올라오면서 그 올라왔던 그 에너지가 이 세상에 물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높은 상태,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우주가 낮은 상태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굴러 떨어졌는데 공이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딱 쉬지 않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 낮은 상태 왔다 갔다 열을 뱉었다 안 왔다 그 과정에서 물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빛도 생기고 복사에는 이 세상에는 이제 복사라는 건 빛이죠. 빛하고 물질인데 그것이 그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급속 팽창의 이제 저건데 이게 이제 다중우주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보죠. 지금 이제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은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보다는 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장, 이 세상은 이제 우리 이제 맥스웰의 이제 맥스웰하고 파라데이가 장이라는 개념을 처음 발견했다고 하면 필드죠. 필드, 자기장, 전기장. 그거는 이 공간에 뭐가 있는 겁니다. 공간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입자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여기 입자가 있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장 이론에 의하면은 그런 입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가령 이제 전자다. 그럼 전자장이라는 게 이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전자에 관련된 장이 진동을 하면은 많이 진동하는 부분이 입자고 덜 진동하는 부분은 그냥 빈 공간처럼 보이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장이 따로 있고 모든 입자의 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상호작용, 빛하고 장, 입자끼리 상호작용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저희 말하는 그 퀀텀 필드 시어리입니다. QFT 양자장 이론입니다. 양자장 이론 이제 이거 한두 시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자장 이론은 정말 20세기 후반, 20세기 초 들어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소수점이야 16살까지 맞춘다고 했잖아요. 예측이 표준명이 있는 거를. 그만큼 완전무게라기보다는 정말 지금까지 잘 들어맞았던 이론입니다. 이 양자장 이론인데. 그래서 이 양자장 이론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급속 팽창장, 인플레이션 필드라고 하는데 그 장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장 자기장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전기장이 있으면은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물질은 방향이 있잖아요. 벡터입니다. 벡터량이 있는 그런 장인데 이 인플라톤이라고 입자로 보면 인플라톤이라고 부르고 장으로 보면은 그거를 장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인플레이션 장이라고 하는데 그 인플레이션 장은 스칼라장이라는 겁니다. 스칼라장. 그 양만 있고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모든 공간에 장이 있다는 거죠. 장이 그 높은 상태 낮은 이게 가만히 있냐가 축축축 공간이 빈 공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인플라톤 필드, 인플라톤 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장이 이제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이론이고, 아까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급속 팽창이 있었다 얘기하는데, 가령 얘들하고 저렇게 이제 높은 상태 에너지 상태에서 어떤 공간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낮아졌어요. 장의 이제 에너지가 이 공간의 에너지죠. 그게 이제 낮아졌어. 그럼 이제 쿵 떨어지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낮은 상태에서. 근데 이게 양자 요동이라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거는 높은 데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높은데. 그럼 이제 위치 에너지가 우리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운 대로 높은 데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있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위치 에너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위치 때문에 생긴 에너지니까. 높은 데인데 이게 떨어져요.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여기 오면 운동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 위치 에너지는 이온이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 팽창이 되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높은 상태, 에너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급속 팽창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와서 그냥 쿵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출렁, 여기서 출렁 하니까 높은 상태 에너지가 가잖아요. 그게 물질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저렇게 쿵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쿵 충돌을 하고서 여기서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에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리히팅. 이 재가열을 통해서 우주가 뜨거워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질도 없고 복사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장 자체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그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우주가 다시 뜨거워졌다는 리히팅. 그러면서 이제 이 빅뱅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 그 전에는 빅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급속 팽창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몇 초 후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위키메디아나 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에만 여러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오스틴이고 MIT 라이덴 대학 텍사스 급속 팽창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빅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빅뱅이 있고 급속 팽창이 있은 게 아니고, 급속 팽창이 있어서 거기서 아까 밑에서 바닥에서 흔들거려서 물질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뜨거워지고 그래서 빅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는 2025년 현재 25년 현재 인플레이션이 빅뱅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견해가 이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에, 급속 팽창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본다면은 그때는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우주가 물질과 복사가 아니고 물질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재된 공간 자체에 에너지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급속 팽창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이제 그 높은 공간의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그게 10의 3,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갖고 약 10의 300배에서 요건 이제 계산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요 짧은 시간 내에 10의 마이너스 3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 초 빅뱅 요 사이에 우주의 크기가 10의 300승배로 커졌다는 얘기예요. 네? 이 사이에 그렇게 되면서 이때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출렁 되면서 물질이 생기고 뜨거워지고 해서 빅뱅이 그때부터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급속 팽창이 종료가 되는 것을 이퀄 빅뱅의 시작이다. 왜?
그때부터 물질이 생기고 뜨거워졌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상태, 이제 저겁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이론은 황당무계한 이론이 아니고 상당히 지금 현대 빅뱅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거의 이제 뭐 검증은 아직 안 돼 있지만은 방증은 굉장히 많아요. 방증이 많고 이게 아니면 설명이 거의 안 됩니다. 많이 그 선상들이 이게 이제 거의 정설처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정설에 가까운 게 이제 설명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우주에 관한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우주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우리 우주 내 어떤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우주 내에서 공간의 에너지가 공간의 인플레이션 장이라는 것이 인플라톤 장이라는 것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구성구성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텅 떨어져. 텅 떨어져. 우리가 사는 우주는 이제 여기인데 근데 이게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이제 예를 들자면 다 틀린 겁니다. 그럼 거기에 에너지 상태가 다 틀리니까 다르게 급속 팽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어떤 부분은 빅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공간 내 여기서 어떤 부분은 그냥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저거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우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있으면 공간 전체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간 전체 이걸 확장하면은 무수히 많은 우주들이 이 공간 속에서 막 생겨난다는 얘기가 돼요.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우주 공간인데 많은 데서 이 엑스프레싱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계속 팽창하는 우주입니다. 그다음에 엑스프레싱은 거기서 빅뱅이 일어나는 겁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공간 내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 팽창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구석에서 자체적으로 빅뱅이 생기고 또 급속 팽창이 생기고 하는 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이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chaotic inflation이랍니다. 혼돈 인플레이션. 이건 뭐냐면 1984년, 86년 사이에 안드레이 린데라는 이제 러시아 사람, 그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뒤에 많은 또 몇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공간 내에서 막 생존물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내에 그 인플레이션 장애 에너지 상태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그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다른 우주를 막 만들어낸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장애 이제 그 에너지죠. 그 사람이 했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거를 체계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해 갖고 만약 그 에너지가 이 공간의 그 인플레이션 에너지죠. 그게 아주 높으면은 그때는 이제 시공간이 거품처럼 돼갖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거는 물리적으로 기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높을 적에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우리가 사는 정도의 우주는 이 정도 에너지 범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빅뱅이나 이제 이런 게 되고 이게 되는 거고요. 이 밑에 내려가면 이게 우리 지금 잘못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제 우리 상태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에너지 범위 있으면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계적으로 아까 그 안드레이 린데라는 사람이 어떤 조건이 되면은 우주 공간의 에너지 상태, 인플레이션 에너지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 이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한 이론은 급속 팽창이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고 계속 연결 아니면 그게 다 끝나야 그 다음에 또 일어난다는 게 있고 약간 이제 이거는 이제 학자마다 이제 여기 좀 틀립니다 모델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공간에서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막 생겨난다는 거.
그 이렇다는 얘기죠. 막 생겨나는, 막 생겨. 우리가 사는 우주 여기라면 조그만 우주도 있을 거고, 그 어떤 우주에서는 그냥 급속 팽창이 계속 지속이 돼요. 에너지가 이제 충분하지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우주에서는 바닥까지 내려와 갖고 빅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우주는 빅뱅이 시작 안 되는 우주도 있고, 그래서 무수한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에너지 이제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에너지 수준을. 불로 떨어지고 뭐 온갖 이기적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삐죽삐죽한 부분이 있어요. 에너지가 높은 데입니다. 삐죽삐죽한 부분은 이거 뭐냐, 빅뱅이 일어나는 에너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 우주입니다. 또 그 다음에 칼라, 이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 뭐 초록색.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 우주는 우주 법칙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이 빨간색 우주는 거의 같은 우주 법칙을 따르고, 우주 이제 법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주 상수가 같다는 얘기는 이제 우주의 상수가 있잖아요. 프랑크 상수니 광속이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물리 법칙이 틀린, 상수가 틀린 그런 우주들이 이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 무지하게 많은 우주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금강산 사진인데, 금강산에서 공이 떨어지는 게 각양각색이니까, 슉 떨어지는 놈도 있고 살짝 떨어지는 놈도 있고 어디 걸리는 공도 있을 거고, 이렇게 지금 우주 공간도 다양하게 되면서 우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스트링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한 얘기는 아까 스트링 이론, 그 끈 이론은 검증이 안 된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근데 아까 지금 급속 팽창 이론하고 요거를 이제 결합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런 개념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때 생길 수 있는 우주의 개수가 10의 500승 개 우주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이게 끈 이론하고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는 그 인플레이션 이론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감이 없으니 이게 황당무계해 보이죠, 그죠? 근데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17년인가 이 폴 스타인하튼 스탠포드 여기 이 영원한 인플레이션, 영원한 급속 팽창 이론을 만들었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드레 린데 뭐 이런 사람과 함께.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다 하버드대 교수들이에요. 하버드 또 어디 한 사람인데, 세 사람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이 영원한 급속 팽창 이론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실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그 내려오는 조건들이 다 틀려져요. 공간이 이 초기 조건을 하려면은 특수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우주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고, 그다음 너무나 많은 우주가 있고 무엇이 예측이고 무엇이 구분할 수 없다. 이건 이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방금 전에 얘기한 영원한 급속 팽창 이론을 갖다가 비판을 한 겁니다. 자기 창시자가. 그리고 자기는 뭐로 돌아섰냐면 아까 얘기한 마귀론 있잖아요. 마귀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마우지론은 이건 끈이론의 바탕을 둔 이론인데, 이거야말로 검증이 안 된 이론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했던 창시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더 황당무계한 거라면서 이거를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요거 발표하고 그 다음 달에 진짜 전 세계 스타 물리학자들이 다 총망라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스타인하트들. 그 이론을 처음 만든 부스, 스티븐 호킹, 스모트는 뭐냐면 이제 우주 배경으로서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안드레 린데, 스티븐 와인버그, 쇼 코넬, 마틴 리스, 전 세계 A급 물리학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댓글만 33명. 그래서 뭐라고 비난했냐면 그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이론은 아직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지만은 그동안에 9,000명의 과학자들이 14,000편의 논문이 나온 이거는 굉장히 그 신뢰할 만한 이런 그 내용이다. 그만큼 굳건한 타당성을 가진 이론이다. 두 번째, 검증을 싸웠다. 왜 검증을 못하냐? 그 마이크로파이그 이런 것이 일부 그 방증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나와 있는데 왜 그게 하냐? 그래서 그냥 완전히 아까 그 세 사람이 왕따가 되어버린 겁니다. 왕따가. 그럼 이제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그렇게 하는 우주 만약에 이제 남극이나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검증을 할 겁니다. 그 급속 팽창 이론이 맞는지 그거는 그 검증이 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 검증이 되면은 현 우주에서 급속 팽창이 있었다는 건 거의라기보다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게 다중우주, 영원한 다른 수많은 우주가 생겨난다는 거에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죠, 물론. 그렇지만 급속 팽창이 있었다는 거는 그 얼마든지 이제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우주론에 대해서 스티븐 호킹이 이제 여기 유엔대 헤르그 토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하고 쭉 공동 연구를 했었는데 저 사람의 스티븐 호킹의 마지막 논문입니다. 마지막 논문이 뭐냐면 Smooth from Eternal Inflation 퀴션 마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고서 타기했어요. 타기하고 이제 공동 연구자가 이제 논문 우리 제출하면 심사를 받잖아요. 심사를 하여 결국 이제 나왔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영원한 인플레이션이 맞는데 그렇게 많은 우주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우주는 아니고 다중우주는 존재를 하되 급속 팽창으로 많은 수가 아니라 제한된 수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거를 얼마든지 관측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도 이론을 전개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하고 이제 그거를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타결한 거죠. 이거는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검증 가능해갖고 지금 그 남극이나 이런 2013년에 이제 비슷한 방증이 나왔어요. 그 급속 팽창이 있었던 우리 우주에. 그다음에 우리 우주에 이게 급속 팽창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죠. 그러면 실험적으로 좀 나왔고, 그다음에 2025년에 뭐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 인플레이션 이론을 검증하는 그런 이 최첨단 아주 정밀한 장비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급속 팽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마 멀지 않은 시대에 밝혀질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 우주에는 급속 팽창이 있었을 가능성, 개연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그게 다중우주하고 연결되는지 그거는 두고 볼 일이죠. 이게 약간 눌렀었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급속 팽창에 의한 다중우주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근거 없는 저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Many World Interpretation이라는 겁니다. 다세계 해석이라는 다중론입니다. 이 배터리 부족은 네? 배터리? 그래도 지키고 있는 거. 배터리 전화 무섭게 누가 할 것이든 하나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 다세계 해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따라 이제 배경 설명이 약간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빛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아니,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가 아니라 둘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이제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이라는 거, 이제 틈새가 슬릿이 두 개가 있는데 빛을 쬐면 이렇게 여기 이제 스크린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레이저로 이제 레이저 빛으로 이렇게 쬐보면 간섭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힘에서 그렇지 빛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제 입자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죠. 물결을 저렇게 여기 이제 딱 칸막이가 있고 여기 틈이 쫙 있으면은 물결들이 이제 서로 간섭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현상은 입자일 때는 안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런 게 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도 똑같은 빛뿐만 아니라 전자도 하면 그런 현상. 여기에 하얗게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도 조금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이제 이게 파동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랬는데 이제 1900년, 20세기 시작되는 1900년에 이제 막스 프랑크가 흑체 복사를 이제 연구하다가 이게 보니까 빛이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사실은 양자역학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의 물질이 작아지면은 완전히 쪼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조그만 덩어리 형태로 있다. 그래서 양자입니다. 퀀텀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물질은 절대 끝까지 쪼갤 수가 없다. 어느 정도를 막 쪼개면 그 다음에는 뭉툭해진다는 얘기죠. 희미해지고. 그래서 그걸 양자라고 치고. 그 양자는 크기가 얼마냐?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겁니다. 전자도 되고 양전자도 되고. 조그만 상태가 다 비슷한 성질을 띠는 거죠. 그래서 양자고. 역학이라는 거는 그게 그 상태만 있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운동 상태. 역학 운동 상태를 나타내니까 그렇게 덩어리를 가진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게 양자역학이죠. 이 사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빛이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전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양자역학인데 그거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광전역학을 발견한 게 아니라 설명을 했죠. 광전역학은 그 전에 이미 발견이 됐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왜? 금속이나 이런 데다가 빛을 쬐면은 파장이죠. 빛은 그 전에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전자가 튀어나와요. 금속에다 빛 쬐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사실 일반 그 빛을 쬐면 안 튀어나오죠. 안 튀어나오고 이제 빛의 색깔에 따라 틀립니다. 빛의 색깔이라는 건 에너지거든요. 파장이 되니까. 빛의 색깔이라는 건 파장이니까 그게 높은, 그러니까 빛을 암만 밝은 빛을 쬐도 안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빛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파장이냐에 따라서 이제 튀어나오는데 뭐 화학물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죠. 이거는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이걸 설명한 겁니다. 파장을 쬐는데 입자가 튀어나와. 그럼 이거는 빛은 입자다. 그때 튀어나오는 요 양은 프랑크 상수와 프랑크가 얘기한 그 덩어리 형태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전자나 이런 거는 빛은 입자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 아인슈타인이 이거 갖고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이거 갖고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양자역학을 시작했다고 보죠. 나중에는 반대 론자가 됐지만 이중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닐스 보어죠. 덴마크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전자들이, 원자핵이고 전자들이 이렇게 빙빙 도는데, 우리 고등학교 배운 대로 이렇게 빙빙 돌지 않는다는 거죠. 확률적으로만 있는 거지. 절대 빙빙 도는 게 아니고, 수소의 그 전자거든요. 구름처럼 돼 있는 거지. 전자가 빙빙 도는 건 아니다. 이렇게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닐스 보어가 닐스 보어의 이제 원자 모형이죠. 그러니까 쬐보면은 아주 미약하게 전자를 아까도 슬릿 사이로 쬐보면 이렇게 됩니다. 개별 입자로 보여요. 입자로 보이는데 저게
휘지면 파동처럼 간섭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자연의 참 오묘한 거죠. 그러니까 빛이나 전자, 뭐 원자 이런 것이 파동이냐, 아니면 입자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전을 휙 던지면은 날아가 있는 동전에 앞면 뒷면이 없잖아요. 약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떨어지면 하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입자와 물질 간의 이제 관계를 한 사람이 드브로이, 프랑스 이제 귀족 출신인데 이 사람도 문과입니다. 이 사람도 문과인데 이제 물리를 좋아해갖고 형이 이제 물리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 좋아해갖고 이걸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이 생각을 하다가 식당에서 술 먹다가 포도주 먹다가 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 사람 생각은 간단한 식입니다. 아까 이제 프랑크는 빛이 파동 형태로 덩어리 형태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하고 합쳐버린 겁니다. 요거는 입자고 요거는 이제 파동인데 합치니까 요 식이 나옵니다. 술 먹다가 포도주 먹다가 식탁보에다 쏟다가 그 다음날 아이 자고 일어나보니까 기가 막힌 생각을 했거든요. 뛰어가고 식탁보 다시 받아와갖고 쯤 이제 이 물질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은 물질인 동시에 파동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야구공을 입자잖아요, 그죠? 물체잖아요. 야구공을 슉 던지면은 그 파동입니다. 왜? 이 식에다 넣어보면은 야구공이 150g이라고 하면은 초속 30m로 던졌다 하면은 그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34cm입니다. 이래 공 34개 분의 1m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그냥 파장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파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자는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은 전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은 파동인 동시에 입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발견한 그걸 우리가 물질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는 입자냐 파동이냐 그렇게 가면 파켓으로 간다는 거예요. 파켓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입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입자가 아니고 또 뭐냐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아니면 둘 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이제 전자나 광자나 뭐 같은 그 양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나타낸 게 두 사람이 이제 푸른 겁니다. 20세기 초에. 하나는 하이젠베르그가 한 행렬 역학이고 하나는 슈레딩거가 푸른 그 파동 방정식입니다. 이 두 개를 풀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 하이젠베르그가 한 거는 골 때리기 힘들어요. 그 식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행렬식을 이렇게 써오래갖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슈레딩거가 한 거는 좀 가시적인 거죠. 식은 어렵게 보이지만. 슈레딩거 이제 보통 이제 이 사람 거를 이제 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전자의 거동, 양자입니다. 일반한다면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일단 이 식을 보면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겁을 확 주는 식이. 솔직히 뭐 기호부터 뭐 이름 삐추한 것부터 뭐 그리스 문자부터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보여요. 일단 겁을 확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고전 역학입니다. 고전 역학. 슈레딩거 방정식 고전 역학. 그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식의 내용은 그게 뭐냐면은 양자나 전자, 그 조그만 물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에너지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항을 하나하나 본다면은 이 I라고 쓰면 이제 호수입니다. 우리 수학에 나오는 호수, H는 프랑크 상수, E파로 나는 거고, DT나 D라는 건 시간이 얼만큼 빨리 변하느냐는 얘기고, 그다음에 파동함수고, 파동함수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그 양자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고, 해밀토니안 연산자라는 건데 이것도 막 시험을 사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겁을 먹어요. 겁 먹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해밀토니안 역학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x, y, z 이제 이 3차원 좌표상에 위치를 쓰면 x, y, z 좌표로 나타내죠.
근데 그것만 나타내서는 안 되죠. 뭘 나타내냐면은 그게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화살표를 해야 되죠. 벡터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뉴턴 역학입니다. 그죠? 뉴턴 역학은 어느 위치에 어떤 물체가 있다. 근데 걔가 어떤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게 뉴턴 역학입니다. 그런데 해밀토니안 역학은 저건 뭐냐면은 고전 역학이죠. 고전 역학은 저건 뭐냐면은 속도를 보는 게 아니고 운동량을 보는 겁니다. 운동량은 속도 곱하기 질량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물체의 속도만 보면은 그게 움직이는 상태만 알지 그게 어떤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질량이 들어간 거를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저니까 운동량을 알게 되면 질량이 그 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해밀토니안 역학이라는 거는 고전 역학인데 속도 대신에 위치하고 어느 위치에 어떤 운동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에너지를 알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자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이제 하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하냐?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두 개 합니다. 해밀토니안 그 역학이라는 건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 시기에서 이제 공포스러운 책을 이걸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정보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상태를 알려면은 전자의 상태를 알려면은 그 어떤 그 주어진 시스템에서 에너지 정보를 알게 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식은 막 완전히 그 위협적인 식이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고전 역학이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걸 또 왜 운동량으로 해야 되냐면은 하이젠베르크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운동량 곱하기 위치로 되어 있어요. 운동량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의 원리 위치를 정확히 재면은 운동량이 애매모호해집니다. 운동량을 정확히 하게 되면은 위치가 애매모호해져요. 이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죠. 이게 바로 운동량하고 위치, 해밀토니안 역학이 바로 이 두 개를 좌표로 삼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이젠베르크의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 이제 무덤인데, 이 무덤인데 뭐라고 썼냐면 그가 여기 묻혀 있다, 여기인가 거기인가. 불확정성이니까 여기 묻혔는지 저기 묻혔는지, 여기 묻혔나 저기 묻혔나 했습니다. 무덤에.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저건데, 근데 이제 이 방정식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제 풀어도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떤 상태로 직접 안 나타난다는 거. 뭐만 할 수 있냐면은 하이젠베르크가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파동 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답으로. 그것도 이제 한 개가 아니라.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 파동 함수를 분석하면 이게 전자가 여기 있다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슈레딩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에너지 상태를 나타낸다. 왜냐면 자기가 그거를 풀었기 때문에. 근데 이 보론이라는 사람, 막스 보론이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다. 네가 만든 그 방정식의 함수를 풀면은 그거는 전자가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확률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보론의 규칙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이제 외손녀가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호주로 간. 이 사람이 그런 거죠. 근데 슈레딩거는 자기가 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극력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해서 확률로 나타내는 거. 전자가 어디 있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이렇게 확률적으로 있는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근데 확률로밖에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전자나 양자 상태가 되면은 걔가 어디 있는지,
어떤 저거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다만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보면은 그게 어디쯤 있을 것이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측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걔가 자기가 딱 정해져. 관측을 하면 여기 이제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는데 슈레딩거의 방정식에는 이 전자는 여기 다 퍼집니다. 확률만 압니다. 어딘지 여기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자 궤도가 빙빙 돌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궤도에. 근데 내가 그거를 딱 관측을 하면 걔가 거기 있어. 거기 있어진다. 그때 이런 얘기죠. 응? 그럼 왜 그러냐면은 관측을 하잖아요. 관측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닙니다. 뭐 측정 기기로 하고 뭐로 하건 그걸 보기 위해서는 뭐가 빛이 가건 뭐가 가야 되는데 입자가 가게 되면 그 대상물질을 교량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한 건데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바로 이거죠. 근데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저걸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저 박사학위 때 이 문제에 떨어져 갖고 박사학위 못 받을 뻔했어요. 유럽이나 이제 유럽이 박사학위 논문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몇 번 시험을 봅니다. 예비 시험을 봐요. 저게 정말 박사 받을 사람이 됐나 그걸 했는데 하이젠베르크한테 현미경 문제 같은 거 뭐 하나 두 가지 물어봤어요. 이 박사학위 몇 년 전에 이렇게 예비 몇 번 시험을 거쳐야 돼요. 저게 진짜 박사님. 근데 하이젠베르크가 현미경 문제를 대답을 못했어요. 쉬운 문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박사학위 못 얻을 뻔하다. 그 지도교수가 조모벨트인가 그 사람이 이제 막 해갖고 겨우 딴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미경 문제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문제냐면 관측을 하기 전에는 파동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어. 근데 딱 관측을 하면 딱 확률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파동 함수는 딱 하는 입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파동인데 입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이제 슬릿이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파동이건 입자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관측을 하는데 이 중간에 얘가 여기 스크린에 오기 전에 여기서 관측을 해요. 그럼 얘는 입자가 될 거예요. 실험을 한 겁니다. 진짜 이런 실험을. 희한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보기 전에는 걔가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고. 근데 보면은 걔는 하나가 돼요. 희한한 저거죠. 왜 아까 이제 3차원 그걸 갖다 2차원으로 여기 2차원으로 한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파동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관측을 하면 딱 하나가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콜랩스라고 합니다. 파동함수가 붕괴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파동함수를 제곱을 해버리면은 그게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오는 숫자가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딘지가 전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슈퍼포지션은. 그러다가 딱 관찰을 하거나 보면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해요. 왜냐면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건 닐스 보를 중심으로 이 닐스 보가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 세운 맥주 회사 카스버그 회사에서 돈 내줘서 세운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모국한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이 한 18개인가 한 20개 그 연구소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팀들이 해갖고 이게 만든 양자역학에 대한 표준 해석입니다. 표준 해석. 양자라는 건 아까 전자, 양자, 다 된다, 원자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그만 유체. 거기에 첫째, 그런 것들은 불확실하다. 존재가 확률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첫째, 확률성. 그 다음에 확률성이 있고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중첩 상태에 있다. 내가 관측이나 관측하기 전에는 중첩된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보는 순간에 붕괴가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실체가 된다. 응? 그 다음에 상도성, 그 입자성, 파동성이 있다. 이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주류 해석이에요. 지금까지 100년 이상의 주류 해석입니다. 이게. 그 책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있고, 이게 여기 저 솔베이 그 회의죠. 두번 유명한 회의죠. 여기 노벨상이 여기 18개인가 20개인가 이렇게 돼요. 미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미국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영국 사람은 뭐 파울리, 하이젠베르, 파울리, 하이젠베르,
보, 드브로이, 이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제 코펜하겐 해석을 만듭니다. 거기에 반대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슈레딩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펜하겐 해석이 나오니까 거기에 반박하고 나선 게 슈레딩거입니다. 자기가 만든 시인데 그런 황당무계한 아니 슈레딩거를 비꼬을 하고 낸 슈레딩거가 낸 그 가상 실험입니다. 고양이가 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죽어 근데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은 요거를 관측하기 전에는 얘가 죽은 상태, 살은 상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중첩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딱 관측하는 순간에 걔는 죽거나 살거나 하나가 됩니다. 그 이제 두 배를 이제 제곱해버리면 2분의 1 확률이 되는 거예요. 반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걸 비난하기 위해서 요 발상을 한 겁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시간상 슈레딩거가 진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토론해서. 근데 또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저런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물리법칙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지. 됐다 안 됐다 한국식 이런 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꼬기 위해서 한 게 이제 이게 EPR 역설이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포도스키 로젠. 이게 포도스키하고 로젠은 아인슈타인이 이제 수학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채용한 조수들입니다. 수학 조수들입니다. 그래서 한 고무신 한 짝 오른쪽 왼쪽을 갖다 놨어요. 응? 갖다 놨어. 그래서 저기 한 4만 광년, 5만 광년에 한 짝을 놨어요. 오른쪽이고 왼쪽이건.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이걸 봤어. 여기서. 완전 오른쪽이 나왔어요. 그럼 저쪽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왼쪽 게 나오겠죠.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인슈타인. 왜 말이 안 되냐? 아니, 관측해야 나온다며. 근데 관측했는데 저쪽에서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정보가 나한테 물론 빛의 속도로 와야 돼. 예를 들어서, 센타우리에, 별에 있었다면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있었다면 4만 광년 후에 내가 알아야 되는데 동시에 하는 거야. 이런 구라가 어디 있냐 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EPL 역설입니다. 결론만 말씀하면 아인슈타인이 진 겁니다. 거의 진 건데 그 후에 이제 존 베리라는 사람이 저걸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실험이나 이론을 갖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후에 프랑스 사람 알렌 아스페나 이런 사람이 검증을 해보니까 아인슈타인 100%는 아닌데 거의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양자 얽힘이 이게 양자. 지금 양자 컴퓨테이션은 그다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비국소선 이 세상에는 특별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죠. 비국소 이게 거의 이렇게 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코펜하겐 해석에서 문제가 된 거는 관측의 문제입니다. 관측. 아니 세상에 관측을 해야 세상이 있어. 그래서 위그너죠. 노벨 물리학 선생님. 위그너의 친구. 이 실험은 뭐냐면 이건 역시적입니다.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는데 위그너는 코 상자가 있어요. 밖에서 봐. 그럼 얘가 봤어. 몸은 이 고양이가 죽거나 살거나 하잖아요. 중첩 상태에 있다. 근데 이 위그너는 안 봤어. 위그너의 친구가 봤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 상자를 안았으니 얘가 죽거나 살거나 다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가 결정이 됐어. 이건 모순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그너의 친구라는 겁니다. 역설인데 자우지간 그래서 그 후에 이 쟁쟁한 이 위그너, 헌노이만, 존 필러, 펜로즈 뭐 이런 사람들이 관측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식하고 관계가 있는 뇌의 작용이냐 뭐냐. 그래서 뭐 쭉 썼어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의식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아무리 쟁쟁한 물리학자들이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좀 빼고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투표해 보면 코펜하겐 해석이 압도적입니다. 코펜하겐 해석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금까지는 이제 얘기고 많은 세계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세계의 many world interpretation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고양이가 죽은지 사는지 겹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은 하나가 되는데
이 many world interpretation에서 뭐냐면은 고양이가 중첩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딱 관찰을 하면은 보고양이 있고 살은 고양이 따로 있고 죽은 고양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응? 중첩이 되어 있는데 코페르니쿠스 해석에서는 그걸 보면은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이건 두 개가 다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응? 이게 다세계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 다 흩어지는데 행동 하나는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다 양자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다 되니까 어마어마한 수의 이 세계가 있다 하는 게 이 다세계 인터프레테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코페르니쿠스 해석 다음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큰 그 압도적인 지지는 못 받았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인데 이게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하는 사람인데 이 지도 교수가 유명한 이제 존 아치볼드 필러입니다. 블랙홀 영화를 처음 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제 뭐냐면 뭐 공상과학서들을 하도 좋아해갖고 그걸 막 2등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이걸 한 겁니다. 이 이론을 낸 거예요. 처음에 논문에는 아메바에 비해서 아메바가 막 딴 세포 변화된다고 진료적으로 좀 빼라. 좀 빼고 그냥 심하다 그래갖고 논문을 냈어요. 이제 오늘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보어가 닐스 보어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멘토 닐스 보어한테 보낸 거예요. 이 학생을 박사학위 이제 거의 끝났죠. 근데 닐스 보어가 저 사람을 만나보면 내가 이제 평생 만났던 놈 중에서 제일 꺼고하는 거 형편없는 거. 그 사람이 쇼크 받아갖고 물리학다 때려치고 국방부에 해갖고 그냥 물리학계에는 손을 떼어버리고 물리학계는 손 떼어버리고 저걸 했는데 이게 60년대 이제 후반 70년대 들어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브라이스 드이시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리바이벌 시킨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이론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붐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안 들어왔어요. 다시 안 들어오고 그냥 그 하다가 술을 엄청나게 먹어갖고 술 담배 뭐 이게 해가고 이 뚱뚱해갖고 그 일찍 죽었어요. 일찍 그 51살인가 이제 죽었는데 그 이제 이 사람 아들이 그 옛날에 팝록 그룹의 일스라고 해서 일스 그룹입니다. 일스 그룹의 저건데 어머니는 유방암을 걸리고 자기 이제 누이는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는 술을 엄청나게 먹은 거야. 뭐갖고 술 담배 이제 51살에 죽었어요. 필러는 죽었는데 이 사람이 딸이 이제 우울증 걸려서 자살해 죽었는데 필러가 먼저 필러가 죽기 전에 내재는 화장하고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 그랬어요. 망해보고 쓰레기통에 좀 버려달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차마 이걸로 남편이 이걸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서 갖고 있다가 암만 해도 유언을 거슬른 거야. 쓰레기통에 버렸어 나중에. 그런데 딸이 자살해 죽었어요. 자살해 죽으면서 유서를 뭐라고 남겼냐면은 내 이걸 화장해갖고 쓰레기통에다 좀 버려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다중을 위해서 아버지하고 좀 쉽게 만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냥 이게 이제 BBC에서 이제 이 사람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했다는 거예요. 맨날 담배 한 개 세 갑씩 피고 이 술은 금붕어처럼 매일 마시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비만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원망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다중우주 이 이론은 이 사람이 공상과학 소설을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단순히 막걸리 먹다 맥주 먹다 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이론이 아주 엄밀한 수학적인 바탕에서 하는 그 이론입니다. 그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면 에베르트의 멀티월드죠. 다세계의 이거는 수학적인 있으니 힐베르트죠. 영어는 힐버트 공간이에요. 힐베르트 공간에 파동함수의 선형성을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히베르트 공간에서 이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갖다 이렇게 전개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그 분기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엄밀하게 그 분기가 되고 선형성 그 다음에 위엔철의 이밀루션 이거 뭐냐면은 상태 벡터끼가 계속 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론적이라는 거 우연이 없어집니다. 확률적이고 우연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코펜하겐에 적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은 두리뭉실해 확률적이야 그냥 보면 관찰이 되는데 그게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다세계의 속인데 전혀 이 수학적인 파동하는 점식의 틀을 건드리지 않고 붕괴도 없어. 중첩은 있어. 중첩은 있는데 그 나머지가 수학적으로 깔끔한 이론입니다. 거의 그 가정이 거의 없는 저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히베르트 공간이 뭐다 하는 건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좀 생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뭐냐면 히베르트 이 공간이라는 거는 이 안에 이제 보통 우리 벡터를 표시하는데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히베르트를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뭐가 있어. 1과 1을 갖다 이제 본다고 0하고 1 두 개만 보죠. 0하고 2이 있어. 양자 상태. 그럼 관측하기 전에는 0과 1이 공존을 하잖아요. 그죠? 아까 중첩한다고 그랬잖아요. 관측,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측정 전에 관측자 따로 0과 1 따로. 근데 관측을 딱 해요. 관측을 하게 되면은 0, 관측자가 만약에 0으로 봤으면은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측자 정도. 관측자가 만약에 1로 봤으면 1도 되는 겁니다. 분기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아까 힐베르트 공간에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거는 뭐냐면 이제 브라켓 그 표기라고. 이것도 이제 첫 보면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겁을 먹고 이게 뭐 브라켓이 이건 캣이라고 하는 벡터랑 비슷한 겁니다. 벡터랑. 근데 자세히 이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상태가 됩니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전개돼서 이제 나온 게 이 다세계에서 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아까 이제 두 상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0하고 1 상태가 두 개가 죽은 모양, 사는 모양이가 중첩돼 있어. 근데 딱 봤어. 그럼 코펜하겐 해석은 그게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힐버트 공간에서 이거를 요건 이제 벡터 이제 외적이라고 하죠. 외적 텐서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0이 나와요. 1 상태, 2 상태를 저걸 해보면 0이 나오는데 0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벡터로 치면은 이거거든요. 벡터 두 개를 가면 이렇게 되는데 요 사이가가 이제 코사인 세타로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이게 보면은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파동이 직기로 된다는 거예요. 겹치지 않고.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있어야 이게 간섭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상태, 2 상태가 전혀 다르게 논다는 얘기예요. 관측 후에도. 이게 이 에버레스트 다세계의 세계의 그 핵심입니다. 수학적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걸리 먹고 맥주 먹고 이렇게 만든 이론이 아니라 엄밀한 수학적인 위상 공간을 이걸 했다는 얘기죠. 시온 캐널이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지어졌나?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공간에 요 점에 이제 뭐가 있던 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3차원이고 이제 x, y, z 세 개 좌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점마다 만약에 속도가 있으면은 세 개니까 속도가 하나씩 붙으면 6개 정도가 있죠. 6차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차원은 이제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몇 개의 숫자가 필요한 6개가 필요해요. 근데 각 점마다 x, y, z 점마다 속도가 있으면 6개 차원이 되고 거기에 또 이제 방향이 각각 있으면 또 몇 개가 되고 한 점에 무수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걸 다루는 겁니다. 공간의 모든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 간단하게 계산하기 좋으려고 힐베르트 공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힐베르트 공간은 우주 안에 아까 그 입자에 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10의 80승계라고 그랬잖아요. 빈 공간은 10의 118승계고 거기에 무수한 수의 그런 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다중우주가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갈라지는 개수가 흔히 빠졌어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10에 10승에 122승계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다중우주의 경우의 수가.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순간에 앞으로 뭐 이게 다 지금 중첩되어 있는데 그게 다 현실이 돼버려요. 응? 다 현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에 만약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만 하면 그 입자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무한은 아니고 유한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중 세계 이 저거는 보면은 넘어가고 일단 이 이론에 의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진 겁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불확실성이 사라진 겁니다. 응?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왜 확률적으로 그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미 갈라졌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죽은 거 성게 갈라졌는데 우리는 확률 50-50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미 갈라졌어. 근데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확률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다 있는데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세계 해석에 의하면은 확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결정이 돼 있어요.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결정이 돼 있고 이미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기 다른 세계, 갈라진 세계는 우리하고 다른 세계거든요.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확률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이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먼 거리 이거 다 되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다세계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황당무계라고 생각해요. 왜? 너무 많다, 우주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힐베르트 공간에. 두 번째, 검증이 불가능.